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본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참의원 선거 등 일본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각국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개국 장관들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해서 불복의 뜻을 밝히며 대표직 사수를 공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 대행을 맡겠다고 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친척은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관련 변호사 사무실과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선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9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피격 사건이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일본 총리. 갑자기 뒤에서 흰 연기가 퍼지고 두 차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아베 전 총리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다 피격을 당한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격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誠に残念であり、言葉もありません。心より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했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상과 출혈은 오른쪽 목과 왼쪽 가슴 부위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총알이 심장에 닿을 만큼 깊이 박혀 있어 출혈을 멈출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病院等する心肺停止状態、当救命センターにおいて、蘇生処置をいたしましたが、残念ながら工事3分に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 총격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41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위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달아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 했다면서도 정치와 관련된 원한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격 사망 소식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미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격 사망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를 믿을 만한 미국의 친구로 칭하면서 미일 동맹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켰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s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former Prime Minister and his family and all those who loved him. The President and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the people of Japan in their time of mourning. 그러면서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DC 내의 공공건물과 미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에 오는 10일까지 조기를 개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미일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Japan, Fumio, the present Prime Minister, is a very solid guy. Japan is a very, very stable ally. 바이든 대통령은 주미 일본 대사 관저도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 그가 그리울 것이라는 내용의 조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도 충격적 사건이라며 아베 전 총리의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我们注意到这一突发事件，并感到震惊。
존슨 영국 총리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기억될 것이다. 모디 인도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아베 전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이번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기시다 총리가 총리관저 기자단 앞에 섰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安倍内閣を支える一閣僚として多くの時間を共にした良き友人でもありました。 피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집권 자민당은 모든 선거 유세를 멈추고 아베 전 총리의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모테기 간사장과 다카이치 정교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당사에 모여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일본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애도하며 선거 유세 중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역학관계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의원 선거에선 아베가 속해 있던 자민당에 일종의 동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우익 색채가 강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기시다 총리에겐 국내 문제뿐 아니라 한일 관계 대응 등에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8년 8개월간 총리로 재임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정치인이기도 하죠. 현직 총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재임 시절 한일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어떤 인물인지 홍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번째 총리에 오른 지 1년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상처 줄 마음은 없다면서도 일찍 참배하지 못했다며 후회했습니다. 第一次安倍政権の任期中に靖国神社に参拝できなかったことは痛恨の極みだと。 재임 기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긴 했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国ぐるみで制度連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담화와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길을 막은 것도 아베 내각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공이 한국에 넘어갔다며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 해결의 압박 수단임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韓は終止符を打った。そのルールを残念ながら守っていただけな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서 총리직에 오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아버지는 외무상을 지냈고 친동생은 현재 방위상입니다. 자민당 내 막강한 파벌을 자랑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을 과업으로 삼았지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 퇴임 후에도 아베 총리는 마쿠에서 스가와 기시다 총리를 사실상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도 기시다 내각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정치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깊은 슬픔과 충격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가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양국 갈등이 깊고 난제도 많지만 갈등을 잠시 미뤄두고 위로할 줄 아는 게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지도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또 그 가족들한테 진지한 조의를 또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는 정치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사 문제 등으로 과거 아베 전 총리를 비판했던 일은 미뤄두고 모든 정당이 충격에 빠진 일본 국민과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이번 사건은 폭력적 범죄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도록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하와이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지난주 스페인에서 한미일 정상이 논의한 3국 안보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국 장관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물리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그리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일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박진 장관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잠시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달 중 방일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일본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베 전 총리 장례 시 조문사절 파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이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안개가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후텁지근했습니다. 특히 강릉의 현재 기온 27.3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강릉이 31도, 대전 33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당장의 친윤기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자신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것인데요. 징계 효력을 두고 여당 지도부 내에 균열을 내비친 셈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대표 부재 사태에 누가 당을 이끌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이준석 대표 주장에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망, 사퇴, 제명 같은 권리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됐던 김순례 최고위원도 3개월 뒤 복귀했다며 이 대표도 6개월 뒤엔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확인했고 친 이준석께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개월 뒤에 당대표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규정상.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갈등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처분 보류를 언급한 만큼 당장 관련 회의 주재권을 두고 당서열 1, 2위가 공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위도 열고 그대로 주재를 하고 이 행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어차피 최고위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게 돼 있으니까요. 주말간에 또 판단을 해봐야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대표를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이 대거 동반 사퇴한다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0대 나이에 보수정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지난 1년간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거침없는 화법으로 난관을 정면 돌파하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런 면들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영선 36 나이로 당대표로 선출됐던 이준석 대표.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대중가요에 빗댄 수락 연설부터가 파격이었습니다.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 광주까지 연이어 방문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출근길, 기사 없이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개 토론 대회로 대변인을 선발하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시험을 도입해 공천 관행을 개혁하는 등 정치 실험도 이어갑니다. 30대 당수의 이런 모습은 탄핵 사태 이후 괴멸되다시피 했던 보수 진영의 쇄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침없는 화법,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은 가장 큰 무기였지만 때론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 속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하는가 하면 조수진 최고위원과 공개 충돌 뒤 선대위원장을 던지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원들로부터 오만 방자, 사이코패스라는 말까지 들으며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선 승리에도 젠더 갈라치기로 20, 30대 여성의 이탈을 가져와 자칫 질 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와중에 불거진 징계 국면에 우군은 적었고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끝내 울먹였습니다.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11년 전 비대위원으로 함께 활동했고 지난해 직접 임명한 이항희 윤리위원장에게 징계를 받으며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유화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인척 채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외가 육촌 채용 논란에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무 연속성 차원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으로 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다만 비선 의혹이 불거진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사 개념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진짜 지난 대선 때 늘 입만 열면은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인식의 어떤 좀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채용 단계부터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는 지침조차 없다며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채용만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이외 친족을 채용할 때도 이를 신고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4촌 이내를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통령실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론은 최종 무죄.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었습니다. 수십 명 변호인단의 수임료 2억 5천만 원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적다는 건데 이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제3자인 쌍방울그룹이 20억 원 상당의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이 의원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검찰이 그제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도 지냈는데 검찰은 동시에 쌍방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이 2년 전 발행한 전환사채 매각 과정에 거액의 시세 차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압수수색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쌍방울의 돈 흐름을 쫓고 있는 만큼 결국 연관성을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23명입니다. 오미크론 이후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우세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행세 없이 재확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5,000여 명입니다. 주중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유행 감소 국면에서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확산의 원인으로서 BA.5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 효과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 바이러스인 BA.4형과 BA.5형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BA.5형의 빠른 우세화로 이미 지난달 말 유럽에서는 신규 발생이 33%나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며 불과 한 달 새 BA.5형 점유율이 약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전파력도 강하지만 항체 생성 수준은 기존 변이보다 3배가량 낮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감염 후에도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겁니다. 다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기존 변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보다 빠른 재확산 추세에 방역당국은 지난 4월 해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방역 조치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체적인 이 유행곡성 예측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재유행 가능성과 규모 등을 논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역당국은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안정적인 의료와 방역 체계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아는 허준희 교수가 입국했습니다. 허 교수는 비교적 늦게 수학에 입문했지만 수학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건데요. 젊은 시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었던 허 교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입국장으로 나온 허준희 교수. 마중 나온 아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기쁨이 여전합니다. 저랑 함께 열심히 같이 연구한 동료들을 대표해서 큰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수학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조금 더 커진 듯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허 교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국내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가 본격적으로 수학을 연구한 늦각이기도 합니다. 한때 시인과 과학기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수학계의 오랜 난제인 리드 추측을 고전 수학인 대수기하학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수학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인문학적, 예술적, 문학적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쌓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하겠다고 수학에 흥미를 붙여서 수학에 전념하다 보니까 더 멀리 가고 더 큰 업적을 이룬 거죠. 허 교수는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 고불고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허 교수는 가족과 국내 여행을 한 뒤 이번 여름 동안 고등과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는 아마르나스 동굴 성지 인근에서 내린 폭우로 10명이 숨지고 4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이번 폭우로 비통에 차 있다면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체감온도가 쭉쭉 오릅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 4주간의 통계치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한 정도의 정체를 보이겠습니다. 40분 전쯤에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선 사고 났습니다. 본선 4차로가 막혀 있고요. 교통량으로 인해서는 서종 부근 막히기 시작하는데 광주 원주선 역시 지방 쪽 정체가 시작돼 초입 구간인 초월과 초월터널 사이로 어렵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용인시 주변에 차가 늘기 시작합니다. 용인 휴게소부터 양지터널까지 부분적인 정체고 경부선의 경우 아직까지 도심 구간 정체 심하진 않지만 부산 쪽으로 이제 막 잠원 일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권에서는 동탄 분기점과 안성 분기점, 또 충청권에서는 목천이나 청주 부근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이 27.4도, 대구 25.6도,
제주는 26.2도 등으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대구 35도, 세종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피격 사건이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일본 총리. 갑자기 뒤에서 흰 연기가 퍼지고 두 차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아베 전 총리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다 피격을 당한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격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誠に残念であり、言葉もありません。心より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했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상과 출혈은 오른쪽 목과 왼쪽 가슴 부위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총알이 심장에 닿을 만큼 깊이 박혀 있어 출혈을 멈출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病院等する心肺停止状態、当救命センターにおいて、蘇生処置をいたしましたが、残念ながら5時3分に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 총격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41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위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달아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 했다면서도 정치와 관련된 원한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격 사망 소식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미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격 사망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를 믿을 만한 미국의 친구로 칭하면서 미일 동맹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켰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s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former Prime Minister and his family and all those who loved him. The President and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the people of Japan in their time of mourning. 그러면서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DC 내 공공건물과 미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에 오는 10일까지 조기를 개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미일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Japan, Fumio, the present Prime Minister, is a very solid guy. Japan is a very, very stable ally. 바이든 대통령은 주미 일본 대사 관저도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 그가 그리울 것이라는 내용의 조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도 충격적 사건이라며 아베 전 총리의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我们注意到这一突发事件，并感到震惊。 존슨 영국 총리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기억될 것이다. 모디 인도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아베 전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당장의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자신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것인데요. 징계 효력을 두고 여당 지도부 내에 균열을 내비친 셈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대표 부재 사태에 누가 당을 이끌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이준석 대표 주장에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망, 사퇴, 제명 같은 권리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됐던 김순례 최고위원도 3개월 뒤 복귀했다며 이 대표도 6개월 뒤엔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확인했고 친 이준석께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개월 뒤에 당대표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규정상.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갈등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처분 보류를 언급한 만큼 당장 관련 회의 주재권을 두고 당 서열 1, 2위가 공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위도 열고 그대로 주재를 하고 이 행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어차피 최고위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게 돼 있으니까요. 주말간에 또 판단을 해봐야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대표를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이 대거 동반 사퇴한다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달 확진된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환자의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도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그제 퇴원한 원숭이 두창 환자는 지난달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의심 신고를 한 뒤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보름 정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퇴원한 환자의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딱지가 않는데 이 딱지가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 조직이 만들어져 회복이 확인된 겁니다. 환자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받았습니다. 38도 좀 넘어가는 열이 좀 있었고요. 발진이 몸에 나니까 그 부분에 통증과 가려움증이 좀 있었고 환자가 입원해 있을 당시에는 그냥 정상 치료만 주로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내 추가 전파는 없었고 확진자와 비행기 등에서 접촉한 사람 중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망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찰된 치명률은 현실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대유행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을 일으킨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천연두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오는 12일 이후 시도병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의 도입 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정부가 물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물가 오름세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입품의 관세를 낮추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만에 6%대까지 올라버린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 물가는 7%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27% 넘게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먼저 이달 20일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등 6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최대 8%까지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10만 톤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무관세 물량도 2만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세 인하 규모를 합치면 약 3,300억 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상된 전기, 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액수를 10,000원 넘게 올립니다. 또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는 기저귀와 분유, 여성 위생용품의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다만 가격 인하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최종 소매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수입할 때 붙는 관세의 인하 효과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내린 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차가 있고 100% 반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품목이 좀 한정되는 그런 상황이라 물가 안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원 대상은 거의 그대로인 점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직접 지원액이 4천억 원에 그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카이스트가 체온에 따라 색이 바뀌는 나노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필름 타입과 비교해 더 빠르고 선명하게 반응해 팔찌나 마스크 등 각종 착용물에 적용할 경우 환자 파악도 한눈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배포된 체온 스티커입니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색깔이 변하는데 물놀이를 하다 보면 쉽게 손상되거나 떨어져 불편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섬유입니다. 파란색 천을 섭씨 38도로 달궈진 열판 위에 올려놓자 순식간에 색이 연하게 바뀝니다. 색이 바뀌는 염료를 전기 방사 기술을 활용해 나노 섬유에 적용한 건데 인간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감지해 색깔이 바뀌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상용화된 필름 타입보다 온도 변화에 빠르고 선명하게 반응하고 내구성이 강한 게 장점입니다. 저희 나노 섬유 멤브레인은 잘 분산된 염료에 의해서 기존 필름보다 5배 이상 빠른 반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노 섬유로 팔찌나 마스크를 만들면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없이도 체온 모니터링이 가능해 공항이나 해수욕장에서 발열 환자를 한눈에 파악하거나 열사병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유해가스에 반응하는 그런 색변화 센서와 같이 복합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웨어러블 센서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염료 사용량을 5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저비용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가족을 수목장으로 안치했는데 돈만 받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떨까요? 전남 장성에 있는 한 수목장 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의 사찰. 백양사가 소유한 임야에 설치된 수목장입니다. 김현민 씨는 지난해 이곳에 동생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목장을 찾았다가 수목장 운영 중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치 계약금 900만 원을 미리 입금했는데 이를 증명할 관리 대장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근거 서류가 하나도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대요. 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백양사를 믿고 이거를 안치를 했지. 백양사가 땅을 내주고 수목장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업체는 이미 도산했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추정되는 피해자만 300여 명, 수목장 임대금과 관리비 등은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백양사가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계약이 22년 7월 17일 날 끝나는데 라고 하는 관리인이 5년치 거기 관리비를 이미 받았어요. 전부 문자를 돌려서. 이건 명백한 사기지요. 백양사 측은 수목장 이용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에 나서는 한편 업체로부터 안장된 고인들의 명단을 확보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요즘 날씨 참 이상합니다. 분명 장마철인데 기온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고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수확을 앞둔 감자가 다 썩어서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감자밭입니다. 꼿꼿이 서 있어야 할 감자줄기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파보니 감자는 자라다 말았고 군데군데 썩었습니다. 곰팡이도 피어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이곳 밭에서 캐낸 감자입니다. 지금 겉표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오돌도돌 올라와 있는데요. 물은 병균이 침투하기 좋은 조건으로 숨구멍이 매우 커진 겁니다. 양구 해안면에서 이렇게 물러버린 감자밭의 넓이는 156만 제곱미터. 해안 전체 감자밭의 절반이 넘습니다.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엔 한 20% 정도 되는데 캘 수확기까지 간다면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근의 양파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줄기 끝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줄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아 양파가 커지는데 더는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감자나 양파나 같은 그러니까 피해가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물이 갑작스레 오는 바람에 폭염이 돼서 밑에 뿌리가 망가진 거거든요. 최근 계속된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입니다. 해안에는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비가 300mm 가까이 쏟아지면서 농작물이 무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부패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피해 신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조사를 마친 후에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대체작물 파종을 지원하는 등 농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내일 한국으로 부임을 합니다. 1년 반이나 공석이었던 만큼 신임 대사의 행보에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대사가 성소수자라는 점도 이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미국 대사를 규탄하고 나섰고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은 바이든 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미국 대사는 대북 외교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All of that said, North Korea wants those sanctions lifted, which is a reason to keep pressing. 동시에 성소수자입니다. 동성인 연인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소수자가 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건 처음인데 업무와 사생활은 무관하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성소수자임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미국의 우호적인 보수단체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미국과 친하고 미국과 우리 의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성간 성행위자를 주한 우리 미국 대사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외교 정책이라며 신임 대사와 별개로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미국 대사관에 달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사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많아지는 다양성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적극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내일 부임하는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 주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데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LG가 잠실 라이벌 두산을 꺾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홈런 2개를 쏘아올린 김현수 선수가 혼자 6타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두 팀 간의 시즌 10번째 맞대결 중 좌익수 방면 좌익수 뒤로 좌측 탐정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허경민 1회 말 두산 베어스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홈런으로 출발을 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타구가 날아갑니다. 좌중간 넘겼습니다. 좌중간 넘어갑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LG 트윈스.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그리고 여기서 김현수 상대란 말이죠.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그대로 넘깁니다. 점수 4대1 석점 앞서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 와이로 김현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탐장 넘어갑니다. 오른쪽 탐장을 넘기는 김현수, 이번 타석도 스리런 홈런, 시즌 18번째 홈런입니다. 완벽하게 달아나는 LG 트윈스입니다. 4구 맞습니다. 강한 타구 밀어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점수 11대 4가 됩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박계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LG 트윈스가 오늘도 승리를 거둡니다. 연승을 이어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11대 4로 큰 점차 오늘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KBS는 한국현대건축유산 10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KBS가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보존해왔던 아카이브 영상 자료들도 함께 발굴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오늘은 엄덕문 건축가가 설계를 한 세종문화회관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설계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의 정서가 깃든 우리의 꽃, 우리의 문화의 재발견.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는 언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태동된 건물이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 예술의 메카였고 냉전 시기 동안 남북은 이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의 정권들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붕을 청기화로 해달라. 근데 한오로지라는 건 내가 거부했지. 청와대도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난 설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다시 브리핑해서 문화예술의 대전당이 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형태로다가 모델까지 만들어서 가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석가래나 지붕이나 아니면 기둥의 어떤 요소들을 현대적 재료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채와 사랑채와 앞마당 이런 개념이거든요. 대강당과 소강당, 회의동이 있는데 하고 그 앞에 마당 역할을 하는 데크 프라자가 있어요. 시대를 관통해서 그 지역을 포괄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을 수호하거든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돼. 마음의 안식처가 되려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까지 다 우리와 정서가 맞아야 돼.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다가 뭔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죠.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해서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로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은
환경을 위주로 했고 또 특히 현 시대, 현 시점에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옷차림도 가볍게 하시고 물도 자주 드셔야겠습니다. 전국에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점차 많이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이 27.4도, 제주 26.2도 등으로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이 33도, 여수 32도, 안동 3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본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참의원 선거 등 일본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각국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개국 장관들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해 불복의 뜻을 밝히며 대표직 사수를 공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 대행을 맡겠다고 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친척은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관련 변호사 사무실과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선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김지숙 기자가 피격 사건이 있었던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일본 총리. 갑자기 뒤에서 흰 연기가 퍼지고 두 차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아베 전 총리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다 피격을 당한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격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誠に残念であり、言葉もありません。心より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구급차로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했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상과 출혈은 오른쪽 목과 왼쪽 가슴 부위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총알이 심장에 닿을 만큼 깊이 박혀 있어 출혈을 멈출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病院当初の心肺停止状態、当救命センターにおいて、蘇生処置をいたしましたが、残念ながら5時3分に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 총격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41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위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달아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 했다면서도 정치와 관련된 원한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격 사망 소식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미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 조문을 하는 등 각별한 예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피격 사망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를 믿을 만한 미국의 친구로 칭하면서 미일 동맹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켰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s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former Prime Minister and his family and all those who loved him. The President and the American people stand with the people of Japan in their time of mourning. 그러면서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DC 내의 공공건물과 미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에 오는 10일까지 조기를 개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미일 관계는 유지될 거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Japan, Fumio, the present Prime Minister, is a very solid guy. Japan is a very, very stable ally. 바이든 대통령은 주미 일본 대사 관저도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 그가 그리울 것이라는 내용의 조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도 충격적 사건이라며 아베 전 총리의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我们注意到这一突发事件，并感到震惊。 존슨 영국 총리는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기억될 것이다. 모디 인도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의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아베 전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이번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기시다 총리가 총리관저 기자단 앞에 섰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安倍内閣を支える一閣僚として多くの時間を共にした良き友人でもありました。 피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집권 자민당은 모든 선거 유세를 멈추고 아베 전 총리의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모테기 간사장과 다카이치 정교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당사에 모여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일본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애도하며 선거 유세 중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역학관계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의원 선거에선 아베가 속해 있던 자민당에 일종의 동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우익 색채가 강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기시다 총리에겐 국내 문제뿐 아니라 한일 관계 대응 등에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8년 8개월간 총리로 재임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정치인이기도 하죠. 현직 총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재임 시절 한일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어떤 인물인지 홍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번째 총리에 오른 지 1년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상처 줄 마음은 없다면서도 일찍 참배하지 못했다며 후회했습니다. 第一次安倍政権の任期中に靖国神社に参拝できなかったことは痛恨の極みだと。 재임 기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긴 했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国ぐるみで制度連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담화와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길을 막은 것도 아베 내각입니다. 강제 징용 문제의 공이 한국에 넘어갔다며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 해결의 압박 수단임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韓は終止符を打った。そのルールを残念ながら守っていただけな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서 총리직에 오른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아버지는 외무상을 지냈고 친동생은 현재 방위상입니다. 자민당 내 막강한 파벌을 자랑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을 과업으로 삼았지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憲法改正、志半ばで職を去ることは断腸の思いで 퇴임 후에도 아베 총리는 마쿠에서 스가와 기시다 총리를 사실상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도 기시다 내각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정치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훈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깊은 슬픔과 충격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가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양국 갈등이 깊고 난제도 많지만 갈등을 잠시 미뤄두고 위로할 줄 아는 게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지도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또 그 가족들한테 진지한 조의를 또 위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는 정치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사 문제 등으로 과거 아베 전 총리를 비판했던 일은 미뤄두고 모든 정당이 충격에 빠진 일본 국민과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이번 사건은 폭력적 범죄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도록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하와이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지난주 스페인에서 한미일 정상이 논의한 3국 안보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국 장관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 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물리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 나라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그리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일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박진 장관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잠시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달 중 방일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일본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베 전 총리 장례 시 조문사절 파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당장의 친윤기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자신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것인데요. 징계 효력을 두고 여당 지도부 내에 균열을 내비친 셈이 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대표 부재 사태에 누가 당을 이끌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이준석 대표 주장에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망, 사퇴, 제명 같은 권위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됐던 김순례 최고위원도 3개월 뒤 복귀했다며 이 대표도 6개월 뒤엔 복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확인했고 친 이준석께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개월 뒤에 당대표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규정상.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갈등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처분 보류를 언급한 만큼 당장 관련 회의 주재권을 두고 당 서열 1, 2위가 공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위도 열고 그대로 주재를 하고 이 행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어차피 최고위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게 돼 있으니까요. 주말간에 또 판단을 해봐야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대표를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이 대거 동반 사퇴한다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0대 나이에 보수정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지난 1년 동안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거침없는 화법으로 난관을 정면 돌파하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런 면들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영선 36 나이로 당대표로 선출됐던 이준석 대표.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대중가요에 빗댄 수락 연설부터가 파격이었습니다.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 광주까지 연이어 방문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출근길, 기사 없이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개 토론 대회로 대변인을 선발하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시험을 도입해 공천 관행을 개혁하는 등 정치 실험도 이어갑니다. 30대 당수의 이런 모습은 탄핵 사태 이후 괴멸되다시피 했던 보수 진영의 쇄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침없는 화법,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은 가장 큰 무기였지만 때론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 속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하는가 하면 조수진 최고위원과 공개 충돌 뒤 선대위원장을 던지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원들로부터 오만 방자, 사이코패스라는 말까지 들으며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선 승리에도 젠더 갈라치기로 20, 30대 여성의 이탈을 가져와 자칫 질 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와중에 불거진 징계 국면에 우군은 적었고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끝내 울먹였습니다.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11년 전 비대위원으로 함께 활동했고 지난해 직접 임명한 이항희 윤리위원장에게 징계를 받으며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친인척 채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외가 육촌 채용 논란에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무 연속성 차원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으로 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다만 비선 의혹이 불거진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사 개념이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진짜 지난 대선 때 늘 입만 열면은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인식의 어떤 좀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채용 단계부터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는 지침조차 없다며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 채용만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이외 친족을 채용할 때도 이를 신고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4촌 이내를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통령실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론은 최종 무죄.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일었습니다. 수십 명 변호인단의 수임료 2억 5천만 원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적다는 건데 이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제3자인 쌍방울그룹이 20억 원 상당의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이 의원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이태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검찰이 그제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도 지냈는데 검찰은 동시에 쌍방울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이 2년 전 발행한 전환사채 매각 과정에 거액의 시세 차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압수수색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쌍방울의 돈 흐름을 쫓고 있는 만큼 결국 연관성을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23명입니다. 오미크론 이후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우세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행세 역시 재확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15,000여 명입니다. 주중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유행 감소 국면에서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확산의 원인으로서 BA.5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 효과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 바이러스인 BA.4형과 BA.5형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BA.5형의 빠른 우세화로 이미 지난달 말 유럽에서는 신규 발생이 33%나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며 불과 한 달 새 BA.5형 점유율이 약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전파력도 강하지만 항체 생성 수준은 기존 변이보다 3배가량 낮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감염 후에도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겁니다. 다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기존 변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보다 빠른 재확산 추세에 방역당국은 지난 4월 해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방역 조치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체적인 이 유행곡성 예측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재유행 가능성과 규모 등을 논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역당국은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안정적인 의료와 방역 체계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난달 확진된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환자의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도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그제 퇴원한 원숭이 두창 환자는 지난달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의심 신고를 한 뒤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보름 정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퇴원한 환자의 감염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딱지가 않는데 이 딱지가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 조직이 만들어져 회복이 확인된 겁니다. 환자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받았습니다. 38도 좀 넘어가는 열이 좀 있었고요. 발진이 몸에 나니까 그 부분에 통증과 가려움증이 좀 있었고 환자가 입원해 있을 당시에는 그냥 정상 치료만 주로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내 추가 전파는 없었고 확진자와 비행기 등에서 접촉한 사람 중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망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찰된 치명률은 현실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대유행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처럼 대유행을 일으킨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천연두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오는 12일 이후 시도병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의 도입 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나눈 허준희 교수가 입국했습니다. 허 교수는 비교적 늦게 수학에 입문했지만 수학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건데요. 젊은 시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었던 허 교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입국장으로 나온 허준희 교수. 마중 나온 아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기쁨이 여전합니다. 저랑 함께 열심히 같이 연구한 동료들을 대표해서 큰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수학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조금 더 커진 듯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허 교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국내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가 본격적으로 수학을 연구한 늦각이기도 합니다. 한때 시인과 과학 기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수학계의 오랜 난제인 리드 추측을 고전 수학인 대수기하학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수학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인문학적, 예술적, 문학적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쌓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하겠다고 수학에 흥미를 붙여서 수학에 전념하다 보니까 더 멀리 가고 더 큰 업적을 이룬 거죠. 허 교수는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 구불구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허 교수는 가족과 국내 여행을 한 뒤 이번 여름 동안 고등과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는 아마르나스 동굴 성지 인근에서 내린 폭우로 10명이 숨지고 4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이번 폭우로 비통에 차 있다면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대구도 35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은 벌써 27.4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제주도 26.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이 33도, 진주 34도, 대전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전국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지상 주행하는 모습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최초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이세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모습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서서히 주행합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수직 꼬리 날개에 시제 1호기를 뜻하는 숫자가 선명합니다. 시험 비행을 할 시제기는 모두 6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항공기 각 구성품들에 대해서 검증을 통한 그 이후에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말쯤 첫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2001년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 2015년 본계약 체결 이후 6년여 만입니다. 모두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입니다. KF-21은 이르면 이달 중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비행 시험을 진행합니다. 2,000차례에 걸쳐 기본 비행 능력과 무장 탑재 시 성능을 점검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인 F-35에 근접하는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에 이릅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공대공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추적하는 장비도 탑재됩니다. 앞으로 공대공 전투력과 공대지 전투력까지 차례로 갖춰갈 계획입니다. 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사망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가 되지 않아 졸음이 오는 등의 날씨와 관련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고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차선에 멈춰있는 작업관리 차량을 향해 그대로 달려오는 승용차. 추돌한 충격으로 갓길까지 튕겨나갑니다. 이번엔 속도를 줄이지 못한 15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차량을 밀고 갑니다. 모두 사망 사고로 이어진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고속도로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졸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름에가 더 힘들어요. 겨울보다는. 뭐 라디오 크게 켜놓고 막 음악 듣고 막 혼자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무더위에 오랜 시간 사용하는 에어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쾌적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마에 낮에도 어두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도 늘어납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장마철엔 운전 중에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땐 2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장이나 사고로 도로에 정차했을 경우 뒤따르는 졸음운전 차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후속 조치를 하면 됩니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무조건 믿다가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내일 한국에 부임합니다. 1년 반이나 공석이었던 만큼 신임 대사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사가 성소수자라는 점도 이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미 대사를 규탄하고 나섰는데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바이든 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미국 대사는 대북 외교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All of that said, North Korea wants those sanctions lifted, which is a reason to keep pressing. 동시에 성소수자입니다. 동성인 연인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소수자가 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건 처음인데 업무와 사생활은 무관하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성소수자임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미국의 우호적인 보수단체들이 주축이었습니다. 미국과 친하고 미국과 우리 의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성간 성행위자를 주한 우리 미국 대사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외교 정책이라며 신임 대사와 별개로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미국 대사관에 달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사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많아지는 다양성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적극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내일 부임하는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 주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데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임대사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민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강요해 무리를 빚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입주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일이다 보니 반발이 거셌는데 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설사 측이 강요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송국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갈등은 임대차 재계약 당시 포함된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청구권을 미리 쓰게 만들어 2년 뒤 분양 시점에는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건설사의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설사가 갱신 청구권을 강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논란 끝에 행정당국은 입주민 900여 세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포함된 갱신 청구권이 건설사 측에 강제로 들어갔다고 보고 이번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측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불허를 하고 임대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위반하여서 청주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첫 임대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건설사 등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강요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재발을 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행정당국의 무효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서 3주째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은 4천억 대의 피해를 호소하며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민주노총이 사태 해결에 나섰고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들은 파업 반대에 나서며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300여 명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달 2일.
지난달 22일부터는 조합원 7명이 건조 중인 선박에서 3주째 정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5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산업은행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대우조선은 선박 4대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자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불법 파업으로 하루 320억 원, 지금까지 4천억 원대 피해가 났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에서 벌어진 작업장 점거, 직원 폭행, 설비 파손, 작업 방해 같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 5천여 명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파업 중단하라! 중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다음 주 거제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전국 곳곳에 가로수로 참나무를 심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참나무들이 말라 죽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예년보다 덜 추웠던 데다 올여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참나무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싱그럽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껍질이 새까맣게 변한 데다 표면도 울룩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걸까? 나무 껍질 사이로 벌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사는 장수 유리 나방류의 유충으로 추정되는데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확인된 피해목만 60그루, 공원수와 아파트 조경수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문 받은 의견은 수관 주사하고 병해충 지상 방제 이렇게 2가지를 이렇게 말라 죽은 참나무는 베어내야 합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가로수가 남아있던 자리입니다. 유충 피해가 심각해지자 밑동만 남겨두고 아예 도려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전남 목포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접수됐습니다. 수목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져 장수 유리 나방류의 부화율이 높아진 데다 고온 다습한 여름이 일찍 찾아오는 등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온난화에 따라서 이런 해충들이 더 이제 옛날에는 있었어도 거의 미미했겠지만은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때 아닌 돌발 병해충으로 나무들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 여성이 집 앞까지 뒤쫓아와 말을 건 남성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의 2차 가해에 피해자는 2번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이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선 여성을 한 남성이 황급하게 뒤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2사람, 남성이 뭔가 말을 건넵니다. 하루 전 근처 거리에서도 말을 걸었는데 이번엔 집 앞까지 쫓아와 남자친구 있느냐고 또 묻자 여성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집 앞까지 찾아오니까 그때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호감 가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물론 옆에 있던 경비원까지 항의했지만 비슷한 취지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게 스토커지. 스토커죠. 호감을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 못 봤으니까. 피해 여성은 경찰관의 거듭된 2차 가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 또 마주치면 제가 믿고 전화한 게 경찰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스토킹 범죄가 늘면서 경찰은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여기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두둔해선 안 된다며 좋아서 연락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등의 말은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면 위반한 겁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방 쪽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 위로 교통량이 계속 늘다가 오늘 지방 방향 오전 11시 무렵 정체가 최고점을 찍겠습니다. 따라서 덜 막히는 이 시간대나 오후 2시 이후에 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충청권 상황 논산 천안선에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논산 쪽으로 남풍새와 차량터널 사이 꽉 막혀 있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 정체가 길어지기 시작해 이제 오산부터 남사까지는 무려 10km 구간 어렵습니다. 안성 중심으로도 점점 차가 많아지는 가운데 중부선 남이 쪽으로 교통량 자체는 적지만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남이나 산곡 일대 어렵고요. 남이천 부근은 아직까지 한산한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강일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남양주 요금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크랩 PD이자 축덕인 이노 씨는 요즘 부쩍 화가 많아졌다. 서울과 수원에서 열리는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SNS에 넘쳐나는 안표 거래글. 이노 씨, 왜 그러세요? 지금 토트넘 경기를 3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다시 시작된 각종 경기, 공연, 축제들.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매 시작 단 몇 분 만에 매진된 표가 웃돈을 붙여 정가의 2~3배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한 장에 14만 원 하는 싸이 흠뻑쇼 티켓은 2장에 40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고 손흥민이 출전하는 토트넘 세비야 경기는 40만 원짜리 티켓이 300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수고비니 풀미니, 안표에 붙은 웃돈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한데요. 유명 트로트 가수나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 뮤지컬 공연까지 종목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비공식 안표 거래, 물론 불법이죠. 그래서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도 각종 경기, 공연 등의 티켓은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되지만요. 금지가 맞긴 한가 싶을 정도로 대놓고 올라온 거래 게시글이 너무 많은데요. 불법이지만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표 거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안표 거래를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제는 사실 오프라인 안표 거래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 안표 거래가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표 거래를 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서 안표 매매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대판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현장에서 직거래하다가 걸렸을 때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마저도 벌금이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아니, 근데 누가 요즘 현장에서 안표를 구해요. 다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73년에 이 안표 처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입장권 재판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회 변화를 법에도 반영을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사이에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돌려 표를 싹쓸이하는 안표상들이 많아져 큰 문제가 됐는데요. 알바들을 대여들면 붙어가지고 열리자마자 갖다 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봐. 근데 사실 이거는 손으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티켓을 뺏기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죠. 매크로를 사용해 불법적인 티켓팅을 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3월 달에 매크로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멈춰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보다 못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온라인 안표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행사 주관사나 중고거래 고객센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겁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예매를 못하게 만들거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끔 신고를 하는 거죠. 정당하게 직관하고 싶은 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안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이 상황. 하루빨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인 오늘 날이 더 더워집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점차 구름이 많이 끼면서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이 27.4도, 창원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33도, 여수 32도, 부산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